막차가 멈춰 섰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는 소리가 텅 빈 플랫폼에 울려 퍼졌죠. 종착역이었습니다. 밤 11시 45분. 이 시간이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간 뒤입니다. 플랫폼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어요. 한정순, 74살. 그녀는 며느리 유나의 손을 잡고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내려졌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어머니, 여기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정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코트 차림. 언제나 그랬듯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였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두고 어딜 가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유나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플랫폼 끝으로 계단 쪽으로 그리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지하철역 특유의 습기 섞인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파고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울렸어요. 정각을 알리는 진동이었습니다. 정수는 익숙한 동작으로 시계를 확인했죠. 밤 11시 45분. 종착역.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처럼, 준비해온 일처럼 말이죠. 정수는 천천히 목에 두른 파란 꽃무늬 스카프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 이 스카프는 오늘 아침 일부러 골라 맨 것이었어요. 플랫폼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죠. 멀리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환풍구에서 나는 희미한 윙윙거림. 정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플랫폼 천장에 달린 검은 방구형 물체, CCTV였어요. 그녀는 그것을 확인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니,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정순의 머릿속에선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어있던 밥상, 색이 달라진 약, 일기장에 적었던 날짜들, 그리고 오늘 저녁 유나가 제안했던 야간 드라이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며느리가 자신을 이곳에 두고 갈 거라는 걸, 그래서 준비했던 거예요. 시계도 스카프도 그리고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도. 10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가 등을 통해 냉기를 전했죠.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시간이 흐르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영무원이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도는 중이었던 거죠. 영무원은 홀로 앉아있는 정순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이 시간에 혼자 여기 계시면. 정수는 고개를 들어 영무원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죠. 정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미소였어요.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안 오네요. 영무원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플랫폼, 이미 막차도 떠나고 없었어요.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경험 많은 영무원의 직감이었을까요? 그는 무전기를 꺼내 들었죠. 최도윤입니다. 종착역에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계십니다. 정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영무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동안 그녀는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했어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죠. 20분이 더 지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두 명의 경찰관이 플랫폼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정순에게 다가와 상황을 물었죠. 정순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왔다는 것,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다며 떠났다는 것, 그리고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며느리분 연락처 아시나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으로 며느리의 번호를 찾아 보여줬어요. 경찰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받을 리 없지.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을 테니까. 경찰은 영무원과 상의했습니다. CCTV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최도윤 영무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관제실로 향했어요. 정수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관제실의 모니터에 영상이 떴습니다. 밤 11시 45분.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순과 유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유나가 혼자 플랫폼을 떠나는 모습, 계단을 올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과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정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부터 이상했어요. 약도 바뀌고 밥도 안 주고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드라이브 가자고 했죠. 경찰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윤 영무팀장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정순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담담하게 하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순은 경찰의 안내로 근처 파출소로 이동했어요. 진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따라갔죠. 파출소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는 차 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경찰은 다시 며느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듯한, 아니 놀란 척하는 목소리였죠. 네, 어머니가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어디 가신 줄 알았는데.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했어요. 자신은 화장실 다녀왔더니 어머니가 안 계셨다고, 찾아 헤맸다고, 지금 집으로 돌아온 참이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가 다 찍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정수는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끝까지 발뺌할 작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순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장도 녹음도 그리고 무엇보다 CCTV라는 명확한 증거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수는 임시보호소로 이동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박소정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45살의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박소정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이제 안전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지난 며칠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박소정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종착역의 추위는 이제 정순의 몸에서 느껴지지 않았어요. 보호소의 따뜻한 난방, 차 한 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 정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걸. 며느리의 거짓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싸움. 그녀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희미해도 기록은 남는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74살의 나이에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그녀였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파란 꽃무늬 스카프를 벗어 옆에 두고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새벽은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과 함께 진실도 밝혀질 것이었죠. 정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준비했으니까. 모든 것을 기록했으니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종착역에 홀로 남겨진 그날 밤. 한정수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증거로 무장한 싸움을. 그리고 그 싸움의 첫 라운드는 이미 그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흘 전의 아침이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아침 7시. 정수는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어요. 오랜 습관이었죠. 젊었을 때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들 밥을 차리던 습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정순의 눈에 들어온 건 텅 빈 식탁이었어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난방이 꺼져 있었던 거죠. 정수는 얇은 가디건을 여미며 부엌을 둘러봤어요.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유나가 혼자 먹고 그대로 둔 거였죠. 정순의 몫은 없었어요. 밥 조금만 남았니? 거실 쪽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무심한 목소리였어요. 저 다이어트 중이라 안 해요. 냉장고에 김치 있잖아요. 정수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반찬 몇 개. 밥은 없었어요. 전날 저녁에도 밥을 굶었는데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는 김치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김치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텅 빈 밥상 위엔 약 봉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정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흰색 봉투.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평소와 달랐습니다. 색이 바뀌었네. 약을 꺼내봤어요. 늘 먹던 연한 분홍색 알약이 아니었습니다. 파란색이었죠. 정수는 약봉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약국 이름도 다르고 의사 이름도 달랐습니다. 처방전도 없이 바뀐 약.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내 약이 아니야.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병원 다녀온 기억도 희미했죠. 혹시 자신이 잊은 걸까? 며느리가 대신 약을 받아온 걸까? 정수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기록하자. 모든 걸 기록해야 해. 정수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은 공책이었죠. 1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정수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이 탓이기도 했고 긴장 때문이기도 했죠. 정수는 천천히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첫째 주 화요일. 그리고 그 아래 상황을 기록했어요. 아침밥 없음. 이틀째. 약이 바뀜. 색깔 파랑. 확인 필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예전처럼 반듯하게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읽을 수는 있었죠. 정수는 약봉지를 일기장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증거였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일기장을 서랍 깊숙이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유나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죠. 완벽한 메이크업, 단정한 옷차림.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저녁엔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친구 만나요. 왜요?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더 묻지 못했어요. 요즘 며느리는 자신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예전엔 아니었는데 말이죠. 언제부터였을까? 몇 달 전부터? 아니면 더 오래 전부터? 정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겨졌어요. 텅 빈 집, 찬 공기, 그리고 끼니도 없는 하루. 정수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냈죠. 맨밥이라도 먹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밥솥엔 밥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쌀통을 열었어요. 쌀도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한 줌 정도 남아 있었죠. 정수는 그것으로 죽을 쓰기로 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올라왔죠.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넣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었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구수한 냄새. 정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매일 아침 이렇게 죽을 쑤어 먹였던 기억. 그때는 행복했죠. 죽이 완성됐습니다. 정수는 그릇에 담아 식탁에 앉았어요. 김치 몇 조각을 곁들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정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죽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슬퍼서, 외로워서, 아니면 서러워서.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아직 울 때가 아니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유나가 놔둔 그릇들까지 전부 씻었어요. 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렸죠. 정수는 꾹 참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릇들을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오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은 화목했죠.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것도 거짓말이겠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었어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순의 현실은 이 차가운 집, 비어있는 밥상,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는 며느리였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정수는 냉장고를 다시 열었어요. 아침에 먹고 남은 김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김치 몇 조각을 꺼내 먹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더 먹을 게 없었죠. 오후가 되자 정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 하루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정수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아침 죽 한 그릇, 점심 김치만, 유나 외출, 저녁 안 들어온다 함, 밥 없음, 추움.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정순의 하루가 담겨 있었어요. 외로움도, 배고픔도, 서러움도. 정수는 일기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저녁이 됐습니다. 유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수는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니, 먹을 게 없었죠. 냉장고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정수는 물만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이 저녁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났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을까? 며느리는 왜 이러는 걸까?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마음이 아파서, 두려워서 정수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죠. 추웠어요. 집안이 추운 건지, 마음이 추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수는 잠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의 꿈. 밥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그 시절. 행복했던 그때. 정수는 꿈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이었습니다. 차가운 집, 비어있는 밥상, 그리고 혼자인 자신. 정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슬펐죠. 꿈에서라도 행복하고 싶었지만 깨어나야만 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은 없었어요. 유나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정순에게 아침 인사도 하지 않았죠. 그냥 씻고 나가버렸어요. 정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기록해야 했어요. 정수는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첫째 주 수요일. 그리고 상황을 적었죠. 이틀째 제대로 못 먹음. 유나 무관심. 약 아직 안 먹음. 두려움. 마지막 단어를 적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정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며느리가 두려웠습니다. 이 상황이 두려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더 두려웠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정수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계속 기록하겠다고. 모든 걸 남기겠다고. 언젠가 이 기록이 자신을 구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막연한 희망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저 멀리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순만 멈춰 있었습니다. 이 집에, 이 상황에, 이 외로움에 그녀는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곧 달라질 거였습니다. 정수는 그걸 아직 몰랐죠. 사흘 후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종착역에 그 밤이 오리라는 걸. 밥 한 끼 없는 집. 그곳에서 정순의 기록은 계속됐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녀는 잊지 않으려 애썼어요. 기억이 흐려져도 기록은 남을 테니까. 그 기록들이 언젠가 자신의 무기가 되리라는 걸 정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정순의 일기장엔 기록이 쌓여갔어요. 밥을 굶은 날들, 바뀐 약, 며느리의 무관심. 모든 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10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 유나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 드라이브 어때요? 정수는 설거지를 하다 멈췄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며칠간 자신을 외면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하게 굴었죠. 정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드라이브? 이렇게 늦게. 밤 공기 좋잖아요. 막차 타러 나가볼래요? 막차. 그 단어가 정순의 귓가를 스쳤어요. 이상했습니다. 드라이브라더니 왜 막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정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죠. 단정한 메이크업, 깔끔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할 사람 없을 때가 더 좋아요. 드라이브라 생각하세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걸까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화를 낼까봐 두려웠죠. 그래. 나가보자꾸나. 유나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묘한 웃음이었어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기도 했죠. 정수는 그 웃음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럼 준비하세요. 곧 출발할게요. 정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디건을 걸치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 모른다. 뭔가 준비해야 한다. 정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죠. 오래된 스마트폰이었어요. 아들이 몇 년 전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녹음 기능을 찾았습니다. 정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더듬었어요. 잘 다루진 못했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알고 있었죠. 녹음 버튼을 찾아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였어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씨 몰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가디건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박소정, 사회복지사였죠. 몇 달 전 동네 복지관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친절했습니다. 정수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죠. 문자를 썼습니다. 소정 씨, 혹시 몰라요. 지금 며느리랑 막차 타러 나가요. 이상해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정순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죠.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머니, 준비됐어요?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74살의 얼굴.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했죠.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정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신 차리자.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현관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10월 초의 밤은 이미 쌀쌀했습니다. 정수는 가디건을 여미며 며느리를 따라갔죠. 유나는 앞서 걸었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정수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애써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였어요. 유나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정순도 말을 걸지 않았죠. 둘 사이엔 침묵만 흘렀어요. 어색한 침묵. 아니,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역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역은 한산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막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CCTV, 벽에 비상벨, 영무원 사무실, 모든 걸 눈에 담았어요. 이쪽이에요. 어머니. 유나가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수는 그 뒤를 따랐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죠. 플랫폼엔 사람이 더 적었습니다. 서너 명 정도.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막차 도착까지 5분. 정수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밤 11시 40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여전히 녹음 중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어머니, 막차 타면 종착역까지 갈 거예요. 왜 거기까지? 그냥요. 경치 좋아요. 말이 안 됐습니다. 밤 11시에 종착역? 경치? 정수는 더욱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걸 기억하려 애썼어요.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제동음과 함께 막차가 플랫폼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먼저 탔죠. 정순도 따라 탔습니다. 객차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몇몇 승객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창가 쪽에, 정수는 그 옆에. 지하철이 출발했어요. 덜컹거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형광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유나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슬쩍 봤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죠.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정수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역을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타는 사람은 없었죠. 객차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정순과 유나를 포함해 서너 명만 남았어요. 정수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밤 11시 45분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곧 도착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긴장, 그리고 묘한 예감. 정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꼭 쥐었죠. 녹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며 안심했습니다. 종착역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종착역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유나도 일어섰죠. 지하철이 속도를 줄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먼저 내렸어요. 정순도 내렸습니다. 플랫폼은 텅 비어 있었죠. 막차를 탄 사람들은 모두 다른 역에서 내렸나 봐요. 정순과 유나만 남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플랫폼 특유의 습기 섞인 바람이었어요. 정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추웠죠. 유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잠깐만요. 어디 가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금방 와요. 말을 마치자마자 유나는 돌아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화장실이라면 역 안에 있을 텐데 왜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걸까? 유나야, 천천히 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나는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올라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플랫폼에 밤 11시 45분에 정수는 주변을 둘러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유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죠. 이해가 됐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버린 거라는 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녹음 중이었어요. 정수는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 밤 11시 45분. 종착역 플랫폼. 유나가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안 와요. 녹음에 남기는 거였습니다. 증거로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정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정말로 화장실만 다녀오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5분이 지나도 유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알았어요. 이제 확실히 자신은 버려진 거였습니다. 74살의 늙은 시어머니, 기억력이 흐려지고 몸도 약해진 노인, 며느리에겐 짐이었던 거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죠. 정수는 심호흡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영무원이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도는 중인 것 같았죠. 그는 정순을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이름표를 봤습니다. 최도윤, 영무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 간다더니 안 오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감정이 새어나왔어요. 최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다시 봤죠.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0분쯤 됐나요? 최도윤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순간 정순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최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봤습니다. 정순은 조용히 말했죠. 도와주세요. 저 버려진 것 같아요. 그 말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상황실에 연락하는 거였죠.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함정은 펼쳐졌습니다. 며느리 유나가 판 함정. 하지만 정수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녹음도 했고 문자도 보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의 시작.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종착역에 버려지기 몇 시간 전, 정수는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그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시계가 들어 있었죠.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 선물 받은 것이었어요. 기계식 시계. 정각마다 작은 진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찼어요. 시간을 맞췄습니다. 정확히 8시. 그리고 알람 기능을 확인했죠. 정각마다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었어요. 정수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거야. 무슨 증거일까요? 정순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시간 기록이 필요하다는 걸, 자신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옷장을 열었습니다. 스카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수는 그 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파란 꽃무늬 스카프. 밝은 색이었죠. 눈에 잘 띄는 색깔이었어요. 정수는 그것을 목에 둘렀습니다. 거울을 봤죠. 선명했습니다. 파란색이 어두운 옷 사이에서 확연히 드러났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됐어요. CCTV에 찍혀도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2025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 그리고 그 아래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착용, 파란 스카프, 휴대폰 녹음 준비, 소정 씨 연락, 짧은 메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정순의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치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직감에 따른 준비였죠. 하지만 그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열심히 찾아보는 것 같았죠. 정수는 슬쩍 봤습니다. 화면엔 법률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위임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위임장. 그 단어가 정순의 머릿속을 스쳤어요. 며느리가 왜 위임장을 찾아보는 걸까? 정수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머니, 오늘 밤에 나가실 거죠? 응, 그런다고 했지. 그럼 준비 잘하세요. 막차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요. 또 막차였습니다. 유나는 막차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어요. 아침에도, 점심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치 자신에게도 상기시키는 것 같았죠.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오후가 됐습니다. 정수는 방에서 다시 준비를 했어요. 휴대폰을 충전했습니다. 배터리가 충분해야 했죠. 녹음 기능을 테스트해 봤어요. 잘 작동했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박소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지사였어요. 정수는 그녀를 몇 달 전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친절한 사람이었죠. 정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사람.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소정 씨. 혹시 오늘 밤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증거도 없이? 정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소정은 기다려줬습니다. 정순이 말을 꺼낼 때까지. 만약 제가 연락하면 받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수는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게. 전화를 끊고 정수는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이게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유나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서. 정순의 몫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부엌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며느리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프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어요.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을 수 없었죠. 며느리와 같은 식탁에 앉고 싶지 않았어요. 정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녁 7시. 알람이 울렸어요. 작은 진동이 손목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정수는 시계를 보며 만족했죠.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스카프를 만졌습니다. 파란 꽃무늬, 부드러운 감촉. 정수는 그것을 목에 둘렀어요. 단단히 묶었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도록. 이 스카프가 자신을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 9시가 됐습니다. 유나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슬슬 준비하세요. 알았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파란 스카프, 손목에 시계, 주머니 속 휴대폰. 모든 게 준비됐어요. 정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죠.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어요. 10월의 밤이었죠. 정수는 유나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 약속이 있는 사람들. 모두 바빴죠. 정수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CCTV가 보였어요. 검은 방구형 렌즈. 정수는 그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나가 앞서 걸었어요. 정수는 그 뒤를 따랐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영무원이 보였어요. 젊은 남자였죠. 순찰을 도는 것 같았습니다. 최도윤이었습니다. 물론 정수는 그의 이름을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전광판을 봤습니다. 막차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밤 11시 45분. 정수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밤 11시 30분. 15분 남았네요. 저기 앉아서 기다려요, 어머니. 정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였어요. 유나는 옆에 섰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정수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 CCTV, 영무원, 비상벨. 모든 걸 눈에 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시계가 울렸어요. 밤 11시 40분. 정각 알람이었습니다. 작은 진동. 유나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수는 조용히 시계를 봤습니다. 곧 오겠구나. 막차가. 네, 곧 와요. 유나의 목소리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정수는 그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무언가를 앞두고 있다는 걸. 정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죠.
녹음 버튼을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철이 오고 있었어요. 막차였습니다.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유나도 일어섰죠. 둘은 나란히 섰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제동음이 울렸어요. 플랫폼이 진동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유나가 먼저 탔어요. 정순도 따라 탔습니다. 객차는 비어 있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유나는 그 옆에. 지하철이 출발했어요. 덜컹거리는 소리.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5분. 출발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이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정확히. 정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휴대폰 녹음 버튼을 찾아 눌렀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유나도, 다른 승객들도. 정순만 알고 있었죠. 지금부터 모든 게 기록된다는 걸, 증거로 남는다는 걸. 역을 지나쳤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람들이 내렸어요. 객차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정순과 유나만 남게 될 때까지.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유나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정수는 슬쩍 봤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떨림.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종착역 안내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허리를 펴고 앉았어요. 시계가 울렸습니다. 정각. 모든 복선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시계, 스카프, 녹음, 그리고 이 순간. 지하철이 멈췄습니다. 종착역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먼저 일어났죠. 정순도 일어섰어요. 둘은 플랫폼으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수는 파란 스카프를 꽉 잡았어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이 스카프는 중요했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표식이었으니까.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돌렸죠. 정순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그리고 걸어갔어요. 계단 쪽으로. 정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시계가 울렸어요. 밤 11시 45분. 정확히.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복선은 정각에 울리도록 설정됐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녹음하고 있었어요. CCTV가 지켜보고 있었죠. 파란 스카프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버려질 준비가 아니라 싸울 준비, 증거를 모을 준비, 진실을 밝힐 준비. 그녀는 74살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유나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준비했던 일이었으니까. 모든 복선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었어요. 진실이 드러날 시간. 증거가 말하게 될 시간. 정수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플랫폼은 고요했습니다. 유나가 떠난 지 5분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죠.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50분. 알람이 울렸어요. 이 시간이 중요했어요. 버려진 시간. 증거가 될 시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여긴 종착역. 밤 11시 50분. 혼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착하려 애썼지만 감정이 새어나왔어요. 외로움, 배신감, 분노. 모든 게 섞여 있었죠. 정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영상 통화 기능을 찾았습니다. 박소정에게 걸기로 했어요. 복지사. 오늘 오후에 문자를 보냈던 그 사람.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정수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화면에 소정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소정 씨, 저 지금 종착역이에요. 여교. 이 시간에요. 정순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파란 스카프를 두른 모습,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소정은 즉시 심각성을 파악했어요. 그녀는 몸을 일으켰죠. 지금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연락할게요. 며느리가 안 와요. 화장실 간다더니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0분, 아니 15분쯤이요. 화면 너머로 소정이 무언가를 적는 게 보였습니다. 메모하고 있었어요. 시간, 장소, 상황.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할머니, 지금 계신 곳 주변에 CCTV 보이세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검은 방구형 물체가 보였습니다. CCTV였죠. 정수는 화면에 대고 말했어요. 네, 저기 있어요. 천장에. 좋아요. 거기 그대로 계세요. 혹시 영무원 보이면 도움 요청하시고요. 알겠어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배터리가 30% 남았습니다. 충분했죠. 정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플랫폼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벤치에 계속 앉아있기엔 너무 추웠거든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플랫폼을 따라서, 벽을 따라서 발소리만 울렸어요. 정순의 신발이 바닥을 디딜 때마다 나는 소리. 쿵, 쿵, 쿵. 외로운 소리였습니다. 계단 쪽을 봤습니다. 유나가 사라진 곳이었어요. 정수는 그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올라가서 며느리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소정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정순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걸. 시계가 또 울렸습니다. 자정이었어요. 정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자정. 새로운 날이 시작됐죠. 10월 첫째 주 금요일. 하지만 정순에게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영무원이었죠. 최도윤. 정수는 그를 알아봤어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사람. 최도윤은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다가왔어요.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죠.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며느리가 안 와요. 복지사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상황실에 보고하는 거였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최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죠. 종착역, 보호 필요 상황. 경찰 출동 요청합니다. 경찰. 그 단어를 듣자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았어요. 제대로 된 신고, 제대로 된 기록. 모든 게 공식적으로 남아야 했죠. 할머니, 추우시죠? 사무실로 가실래요?
여기 있을게요. CCTV가 보이는 곳에. 최도윤은 정순의 의도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섰어요. 정순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경찰과 젊은 여자 경찰이었죠. 그들은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신고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순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왔다는 것, 막차를 타고 종착역에 내렸다는 것, 며느리가 화장실 간다며 떠났다는 것, 그리고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여자 경찰이 수첩에 적고 있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공식 기록이 남고 있었죠. 며느리분 연락처 아시나요?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터치하기가 어려웠죠. 여자 경찰이 도와줬습니다. 연락처를 찾아 보여줬어요. 경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받지 않았어요. 2번, 역시 없었습니다. 3번째에 받았죠.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요. 왜요? 시어머니 한정순 할머니 아시죠? 네. 제 시어머니신데요. 목소리가 당황스러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연기일 수도 있었죠. 정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께서 종착역에 혼자 계신데 같이 오신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어디 가신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정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입을 열었죠. 거짓말이야. 내가 날 여기 두고 갔잖아. 통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울먹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 안 계셔서 찾아 헤맸어요. 집에 계실 줄 알았는데. 경찰은 정순과 유나를 번갈아 봤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야 했죠. 하지만 정순엔 증거가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최도윤이 나섰습니다. 관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경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순과 최도윤, 그리고 2명의 경찰은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죠. 정수는 천천히 올라갔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관제실에 도착했습니다. 모니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어요. 최도윤이 키보드를 조작했습니다. 녹화 영상을 찾는 거였죠. 시간을 되돌렸어요. 밤 11시 45분으로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막차가 도착하는 장면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 중에 2사람, 정순과 유나였죠. 파란 스카프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경찰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정순과 유나가 플랫폼에 섰어요. 잠시 서 있다가 유나가 걸어갔습니다. 계단 쪽으로. 정수는 그 자리에 남았죠. 혼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상 속에서 1분, 5분, 10분. 정수는 계속 혼자였어요. 유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남자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가 먼저 떠난 게 맞네요. 여자 경찰도 수첩에 적었어요. 시간, 상황, 증거, 모든 게 기록됐습니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순찰 중에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가 자정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도 혼자 계셨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왜 이러셨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의 의도를, 위임장을, 재산을.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추측일 뿐이었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밥도 안 주고, 약도 바꾸고,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나가자고 했어요. 경찰들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노인 학대, 유기,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할머니, 오늘 밤은 안전한 곳에서 보내셔야겠어요. 보호시설 연락드릴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며느리가 있으니까. 정수는 그걸 알고 있었죠. 오늘 밤 이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소정이었어요. 정수는 받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소정 씨,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게, 도와주려 한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20분 안에 도착할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정 20분.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경찰이 다시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출석 요청이었어요. 내일 파출소로 와야 한다고. 진술을 해야 한다고. 유나는 대답했죠. 알겠다고. 가겠다고. 하지만 정수는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올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됐으니까. CCTV, 녹음, 증언. 모든 게 남아 있었죠. 박소정이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내려왔어요. 정순을 보자마자 달려왔죠.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정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울 때가 아니었죠. 소정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호시설, 법적 절차, 향후 계획, 모든 걸 논의했어요.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정수는 소정과 함께 역을 떠났어요. 경찰차를 타고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죠. 정수는 파란 스카프를 만졌습니다. 아직 목에 두르고 있었어요. 이 스카프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CTV에 찍힌 표식, 자신을 증명한 증거,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새벽 1시 정각. 정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됐어요. 시간도, 장소도, 진실도. 6.2의 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정수는 알고 있었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걸.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었으니까. 기록이 남았으니까. 기록은 증거가 된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소정이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을 뚫고 새벽을 향해, 정순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라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보호시설에서 지냈어요. 따뜻한 방,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함. 하지만 정수는 쉬지 않았습니다. 박소정과 함께 증거를 정리했죠. 10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소정이 정순의 방에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CCTV 캡처 사진 받았어요. 정수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소정이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종착역 플랫폼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순과 유나가 막차에서 내리는 장면, 유나가 혼자 떠나는 장면, 정순이 홀로 남은 장면. 모든 게 선명했죠. 파란 스카프가 잘 보이네요. 네. 덕분에 식별이 명확해요. 시간도 정확히 찍혀 있고요. 사진 하단엔 타임스탬프가 있었어요. 2025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 밤 11시 45분.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순의 시계와 일치했죠. 정순은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알람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날 밤 11시 45분, 50분, 자정. 모든 정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계 기록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남편이 준 거예요. 오래됐지만 잘 작동해요. 소정은 시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알람 기록 화면을 확대해서 찍었죠. 증거 목록에 추가하는 거였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했습니다. 할머니, 일기장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어요. 낡은 공책, 표지가 해진 그 일기장, 소정에게 건넸습니다. 소정은 조심스럽게 펼쳤죠. 페이지마다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상황, 느낌, 밥을 굶은 날들, 약이 바뀐 것, 며느리의 태도 변화.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소정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거 정말 상세하네요. 잊을까 봐 적었어요.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특정 페이지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약 봉투가 붙여진 페이지, 밥을 굶은 날들의 기록, 그리고 막차 6기 당일의 메모. 모든 게 증거가 됐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으시죠?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열었어요. 그날 밤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1시간 넘는 길이. 소정은 재생 버튼을 눌렀죠.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 바람 소리, 정순의 중얼거림, 시계 알람 소리.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소정은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백업하는 거였죠.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오늘 오후에 공증사무소 갈 수 있으실까요? 공증사무소요? 며느리분이 위임장 들고 올 거래요. 저희가 먼저 가 있어야 해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대면하는 거였어요. 유나와 며느리와.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오후 2시 정순과 소정은 공증사무소에 도착했어요. 경찰도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정순을 도왔던 그 경찰관, 그리고 최도윤 영무팀장도 왔죠. 공증사무소는 조용했습니다. 접수대 너머로 공증인이 보였어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소정이 먼저 들어가 상황을 설명했죠. 공증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됐습니다. 곧 며느리가 올 거예요. 위임장을 들고 정순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지만 정순엔 무기가 있었죠. 증거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옷차림, 깔끔한 화장. 언제나처럼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얼굴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유나는 정순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먼저 말을 꺼냈죠. 어머니, 정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차갑게.
유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공증인 쪽으로 걸어갔죠. 오윤아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위임장 가져오셨나요? 유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이었어요. 깔끔하게 작성된 문서. 정순의 재산을 유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하지만 정순의 도장은 없었죠. 그걸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정수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정을 봤어요. 소정이 나섰습니다. 그 전에 보실 게 있어요. 소정은 테이블에 파일들을 펼쳤습니다. CCTV 캡처 사진들, 정순이 혼자 플랫폼에 남겨진 장면, 유나가 떠나는 장면,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흘 전 밤의 증거예요. 당신이 시어머니를 종착역에 버리고 간 증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제가 화장실, 소정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소정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유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여기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그리고 침묵. 바람소리, 정순의 중얼거림. 1시간이 넘는 침묵.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화장실 갔다가 최도윤이 나섰습니다. CCTV상으로 당신은 역을 완전히 떠났어요. 계단을 올라가 개찰구를 나갔죠.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유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CCTV, 녹음, 증언. 모든 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오윤아 씨, 노인 유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럴 생각이. 정순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이것도 보자꾸나. 정수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유나가 보이도록. 페이지마다 적힌 기록들. 밥을 굶긴 날들, 바뀐 약, 무관심과 학대.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다 적혀 있다. 유나는 일기장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날짜와 함께, 증거와 함께. 소정이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기장에 붙여져 있던 그것. 정순의 것이 아닌 약. 소정은 그것을 보여줬어요. 이 약은 할머니 처방약이 아니에요. 왜 바꿨죠? 저는 그냥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다른 약을 준 거예요. 이것도 학대에 해당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공증인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임장 공증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압이나 속임수로 얻은 동의는 무효예요. 정수는 위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찢었어요. 1번, 2번, 3번.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가져갈 수 없어.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밥 한 끼 안 주던 내가 이제 용서를 구하는구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며느리를 보지 않았어요. 경찰을 받습니다. 고소하겠어요. 유기죄로, 학대로.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니 조사 진행할게요. 유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버렸을 때 모든 게 끝난 거였죠. 소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서였어요.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며느리분이
할머니께 접근할 수 없어요. 정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이었죠. 정수는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정순. 세 글자가 선명했어요. 이건 내 인생의 서명이에요. 공증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딱 소리가 울렸죠.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유나는 이제 정순에게 접근할 수 없었어요. 경찰이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에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유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화장이 번져 내렸죠. 그녀는 정순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 정수는 그 빛을 느끼며 생각했죠. 끝났어. 이제 끝났어. 유나가 공증사무소를 떠났습니다. 경찰과 함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이 풀렸죠. 소정이 정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 최도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그날 밤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고마워요. 영무팀장님.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최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순도 미소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들은 정순을 구했어요. 소정도, 최도윤도, 경찰도 모두가 힘을 합쳐 정순을 지켜줬죠. 공증사무소를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정순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죠.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래요? 역에 가고 싶어요. 그날 그 역. 소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끝을 봐야죠. 제대로 끝내야 해요. 소정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랐어요. 종착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곳으로 반전은 완성됐습니다. 차는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사흘 전 그날 밤의 그곳.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낮이었죠. 햇빛이 비치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정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정이 그녀를 부축했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으로, 그날 밤 홀로 남겨졌던 그곳으로. 플랫폼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정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앉았던 그 자리에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요. 정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CCTV가 보였어요. 자신을 지켜준 그 카메라. 정수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최도윤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왔죠.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영무팀장님. 일 중이신데 왔어요. 휴게 시간이에요. 할머니 오신다고 해서요. 그는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최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죠. 그날 밤,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서 살았어요. 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하셨잖아요. 녹음도 하시고 스카프도 일부러 입으시고.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없었으면 소용없었을 거예요. 최도윤은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74살의 노인이 스스로를 지켜낸 모습에 감동한 거였죠.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노인분이 역에 버려진 적이, 그래요? 네. 그때는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겨울이었는데 새벽까지 계셔서 저체온 중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수는 그 의미를 알아챘어요. 그 노인은 살지 못했다는 것. 최도윤은 그 기억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날 그렇게 빨리 도와준 거군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수는 최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최도윤은 눈을 붉혔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그는 일어섰습니다. 업무 복귀해야 해요. 할머니, 앞으로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영무 팀장님도 건강하세요. 최도윤이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책을 넘어 사람을 구한 사람. 소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법적 절차 얘기를 해야 해요. 말해봐요. 며느리분은 무인유기죄로 기소될 거예요. 학대 혐의도 추가될 수 있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할머니 증언이 필요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끝까지 봐야죠. 소정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이미 발효됐어요. 며느리분은 할머니께 연락할 수도, 접근할 수도 없어요. 아들은요? 아드님께도 연락했어요. 내일 뵙기로 했어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 오랜만에 보게 될 아들. 그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외국 출장이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지방 발령이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아드님이 상황을 모르셨대요. 며느리분이 잘 모시고 있다고만 들었다고. 그랬겠죠. 윤하는 것으론 완벽했으니까. 소정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무슨 선택이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지. 계속 보호시설에 계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실 건지.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옵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보호시설, 요양원, 혼자 사는 집.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죠. 혼자 살고 싶어요. 혼자요? 네. 작은 집이라도 좋아요. 내 공간에서 살고 싶어요.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주거 지원 알아볼게요. 정부 지원도 있고, 복지 프로그램도 있어요. 일은 할 수 있나요? 일이요? 간단한 거라도 뭐라도 하고 싶어요. 소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경로당 보조 일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좋아요. 그거 할게요. 소정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정순의 새로운 삶. 며느리 없이, 학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삶. 소정 씨, 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로. 소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무슨 일이요? 살아야죠. 제대로 살아야죠. 그 말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74살이었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거였죠. 존엄을 되찾고 자유를 얻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탔어요. 정순과 소정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타지 않았죠. 그저 바라봤어요. 지하철이 떠나는 걸. 이제 막차가 무섭지 않아요. 왜요? 혼자 남겨져도 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소정은 정순을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정수는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플랫폼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날 밤의 기억을 뒤로 하고, 하지만 잊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되 붙잡히지 않는 것. 개찰구를 나섰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정수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밝은 미소였죠. 배고프시겠어요. 밥 드시러 가실까요? 좋아요.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싶네요. 그들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정수는 메뉴판을 봤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평범한 메뉴들이었죠. 하지만 정순에겐 특별했어요. 된장찌개 주세요. 밥 많이 주시고요. 주문을 받은 주인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많이 주세요. 손녀분도 드실 거예요? 아니요. 다 제가 먹을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는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하얀 쌀밥, 반찬들. 정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따뜻한 밥, 제대로 된 식사, 며칠 만이었을까요? 아니, 몇 달 만이었을까요? 소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맛있어서요. 정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 김치의 아삭함, 밥 아래 찰진 식감, 모든 게 소중했어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소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다 드셨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먹었으니까요. 정수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마음도 따뜻했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 식당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죠.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드님 만나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할 말, 며느리가 한 일들, 자신이 겪은 것들. 하지만 원망은 아니었어요.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고 할 거예요. 괜찮다고요? 네. 이제 괜찮으니까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수는 정말로 괜찮아지고 있었어요. 상처는 있었지만 치유되고 있었죠. 배신당했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보호시설로 돌아왔습니다. 정순의 방. 작지만 깨끗한 공간. 정수는 침대에 앉았어요. 파란 스카프를 벗어 옆에 뒀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정각 알람이 울렸어요. 작은 진동.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시계와 스카프가 자신을 구했어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남길 시간이었죠. 2025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 공증사무소. 증거 제시. 윤화조사. 접근금지 확정.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선택했다. 다시 살기로. 정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정수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 며느리가 자신을 버렸을 때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새로운 선택의 시작. 자유의 시작. 정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피곤했어요.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잠이 들기 전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아들을 보겠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기대, 희망.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악몽이 아닌 꿈을 꿀 것 같았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길을 택했어요. 포기가 아닌 생존, 굴복이 아닌 저항, 침묵이 아닌 증언. 그녀의 선택은 존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복지 지원으로 얻은 집이었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죠.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아침 8시.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죠. 부엌에서 아침을 차렸어요. 밥과 된장찌개. 간단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보조 업무였어요.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돕고 청소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 정수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죠. 오후가 됐습니다. 일을 마치고 정수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종착역. 한 달 전 그날 밤에 그곳. 정수는 가끔 이곳에 왔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플랫폼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벤치에 앉았죠. 그날 밤 앉았던 자리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도윤이었어요. 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영무 팀장님,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 보니까 좋네요. 그는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떠나는 걸 지켜봤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영무 팀장님 덕분에 지금 제가 있어요. 할머니가 준비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정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감사의 표시예요. 받아주세요. 최도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런 건 제 마음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최도윤은 결국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봤어요. 손목시계였습니다. 새 것은 아니었지만 잘 관리된. 제 남편 시계예요. 정각마다 울리죠. 시간을 잊지 말라고요. 최도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걸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최도윤은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했어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 최도윤은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잘 맞았어요. 둘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게요. 건강하세요. 할머니도요. 자주 들러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플랫폼을 떠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최도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순도 손을 흔들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정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매일 쓰는 습관이 됐습니다. 오늘도 기록했죠. 복지관 일, 어르신들과 대화, 종착역 방문, 도윤 씨에게 시계 전달, 감사한 하루.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파란 스카프를 만졌어요. 옷장에 걸려있는. 정수는 그것을 꺼내 목에 둘렀습니다. 거울을 봤죠. 파란 꽃무늬가 선명했어요. 기억은 흐려도 기록은 남지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정순의 신념이 됐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괜찮았습니다. 기록이 있으니까, 일기장이 있으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정수는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다음 주에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좋아.
기다릴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섰어요.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그날 밤 버려졌을 때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자신을 증명하고 존엄을 되찾고 다시 살아가는 시작. 정수는 파란 스카프를 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개어 서랍에 넣었어요. 가장 깊은 곳에,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죠.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잊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는 잊히지 않았다. 마지막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정수는 잠들었어요.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띤 채로. 악몽은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기록할 하루를, 살아갈 하루를. 종착역의 추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기억했어요. 그 밤을, 그 선택을, 그 증거들을,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일기장 3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백지였어요. 채워질 공간. 정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죠. 새로운 시작. 단 3글자.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희망, 용기, 생존. 정순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